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여름의 후덥지간 날씨가 채 가시지도 않은 2006년 9월 6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있는 A아파트 주민들이 타는 냄새를 맡고 한 명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올려다보니 13층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 한 명이 급하게 신고를 했고 얼마 후 소방대원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일단 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혹시 안에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이 1차적인 화재 진압을 한 후에 황급히 들어가 보게 되는데 방 안에 쓰러져 있는 아이가 보였고 얼른 그 아이를 업고 나와서 병원으로 호송했지만 안타깝게도 8살 박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재가 발생했던 그날 집에 혼자 있었던 건 박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이를 구조했던 대원이 박군을 발견하자마자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큰 방에 쓰러져 있던 박군의 입과 양손이 청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이의 이 얼굴과 몸 옆에 놓여있는 이게 보였는데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야구 방망이와 칼이 놓여 있었죠. 대원은 구조를 하고 나서 즉시 아이의 얼굴과 몸에 있는 청테이프를 떼어내줬고요. 구급차로 이동을 하던 중에 아까 그 현장에서 봤던 야구 방망이와 칼이 생각이 나서 급하게 아이의 몸을 살펴보는데 이때 머리 쪽을 보니까 무언가에 맞아 생긴 듯 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는 병원으로 갔지만 사망을 했고 의사가 자세히 몸을 살펴보니까 두개골이 일부 함몰이 돼서 뇌출혈까지 발견됩니다. 결코 일반적인 화재 사건이 아니었죠. 이에 따라 부검이 진행되는데요. 그 결과 아이의 사망을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질식사였습니다. 특히나 박군의 기도에는 약간의 끄름이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날 박군이 누군가에 의해 야구방망이로 뒷머리를 한 차례 세게 맞았고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호흡이 약해진 상태에서 불이 났고 연기를 마시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이를 공격하고 불을 질렀을까요? 경찰은 일단 그날 화재가 나기 전 박군의 행적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날 낮 12시 20분쯤이었을까요? 박군은 친구 B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이미 출근을 하셨고 엄마도 안 계셨던 빈집이었는데요. 박군은 집에 도착한 직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와 놀겠다고 알리게 되죠. 그리고 조금 후인 12시 38분에 직업교육을 받으러 나가셨던 박군의 어머니가 전화가 왔고요. 아들에게 너 학습지 선생님 올 때까지 숙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단속 잘하고 있어야 돼. 라고 당부하셨죠. 박군은 알았다고 말했지만 문을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40분이 지난 1시 20분쯤에 친구 B군이 집에 돌아간다고 나가는데 그때 박군은 TV를 보고 있었고 문은 여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였죠. 한편 이날 아파트의 대각선 방향에 있던 옆동의 이웃이 오후 1시 45분쯤 우연히 박군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열려져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50분이 지난 2시 35분쯤이었을까요? 그 주민이 다시 아파트 건너편을 봤을 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시각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2시 반쯤 학습지 교사가 박군에 도착을 했고 집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남긴 후에 현관문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다른 집으로 향하게 되죠. 자,
이때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3시 이후에 집에 2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요. 여기까지 봐서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게 목격된 1시 45분에서 학습지 선생님이 방문한 2시 반 사이, 그러니까 즉 45분 동안으로 추정됩니다. 이후에 화재 신고가 3시에 접수됐고 아이는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이 화재 당시 내부가 약 20분 동안 진압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집안의 살림살이들이 물줄기에 다 이리저리 튕겨 나갔겠죠. 그러다 보니 집에 가봤을 때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상황에 어딘가 남아있을 범인의 흔적? 이걸 찾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자, 먼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화, 그러니까 화재가 난 장소는 박군이 누워있던 큰 방과 작은 방 그 사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아이를 기절시켰고 청테이프로 결박을 한 후에 불을 지르고 창문을 모두 닫은 후에 진열대에 놓여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잠그고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때 도착했던 소방대원들이 문을 열기 위해서 10분 동안 사투를 벌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범인은 왜 현관문까지 잠그고 나갔던 걸까요? 아이가 이미 정신을 잃어서 쓰러져 있었고 불까지 나는 상황인데 탈출해서 신고를 할 게 두려웠던 걸까요? 또는 누군가 사건 현장을 발견할 것이 두려웠던 걸까요? 현장에는 단서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범인의 단서가 박군의 몸에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아이가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면 손톱 밑이나 몸의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범인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아이는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집안엔 누군가가 곳곳을 뒤졌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사라진 물품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귀금속 5점, 그리고 특이하게도 박군의 용돈이었는데요. 박군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이가 갖고 있던 지갑에 그 전날 준 10,000원, 그리고 이전부터 들어있던 4,000원, 그 외에 동전이 좀 들어있었는데 그 돈들도 이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에서 어린아이들을 노린 도둑이 든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아파트에서 아이가 혼자 있는 집을 누군가가 방문을 해서 집에 있는 이 오래된 책을 새 책으로 바꿔주겠다 하면서 침입을 했다라는 거죠. 위치가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점에 봤을 때 이 두 사건이 혹시 연관이 되어 있다면 혹시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었을까요?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강도의 소행의 경우 불까지 지르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죠. 게다가요, 범인은 결정적으로 박군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영세민이 주로 사는 17평 남짓 임대아파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강도가 13층까지 올라가서, 여기는 도주가 좀 어려운 고층인데 이곳에 가서 도둑질을 했다라는 건 쉽사리 이해되지가 않았죠. 계속해서 추정은 이어져 갑니다. 강도 사건은요, 보통 범인이 미리 흉기를 챙겨와서 집안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쳐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기억하시죠? 박군의 머리맡에 있던 야구방망이와 부엌칼, 이건 모두 이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강제로 침입을 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미리 범행 도구를 챙겨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진열대에 있던 열쇠로 굳이 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전문가들은 범인이 이 집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이거나 혹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군의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학교 폭력을 당한 건 아닌지 또는 부모님 주변에 뭔가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는지 조사했지만 딱히 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식범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 아파트가 93년에 준공이 된 복도식 아파트예요. 근데 입구에는 물론이고 내부에도 CCTV가 없었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중간 문이 있잖아요.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사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죠. 게다가 사건 당일 박군의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지나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이에 경찰은 지역 전과자와 불량 청소년 중고등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총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했지만 용의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수사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건의 유형 중 하나가 방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화재로 모든 것이 타버리다 보니까 단서를 찾기가 힘들고요. 대부분 실내에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니까 목격자도 없습니다. 결국 사건이 계속 미궁에 빠지면서 경찰은 결국 그 도난당한 귀금속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작물 전단을 만들어서 이 물건들이 어디로 팔려나갔는지 행방을 쫓게 되는데 울산을 넘어서 부산 이 넓은 지역까지 다 조사를 했지만 10년 넘게 의미 있는 제보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에는 무려 50여 명이 넘는 베테랑 형사들이 투입되었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나오지 않은 채 수사가 점점 어려워졌죠. 원래 이 사건은 2021년 9월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태완이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사건 파일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재수사가 시작됐죠. 이걸 담당하는 형사님은요, 이 당시에 강력팀 소속으로 초동 수사를 맡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재수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졌던 이 A 아파트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말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일 텐데요. 울산경찰청 미제전담 수사팀장으로 계시는 이 형사님이 자신의 경찰 인생 26년에서 자신이 맡은 살인사건 중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면서 책임감을 다해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수많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울산 초등생 방화살인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다행히 이제는 영원히 범인을 뒤쫓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수사를 담당하시는 경찰관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의무일 수 있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제 사건은 오직 유가족과 담당 경찰만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